여러분 이렇게 5월에 서강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오늘은 5번째 특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대 이놈,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AI 반도체로 세상을 삼킨다. 오늘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님, 그리고 삼성전기의 박철민 상무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혁신실장을 맡았던 차정훈 실장님 이렇게 모시고 열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반도체, AI 반도체 이 시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하게 심종혁 총장님께서 오셔서 환영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서강대학교가 AI와 어떻게 미래를 꾸려갈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5번째 특강으로 두 분의 AI 반도체 전문가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님과 삼성전기 박철민 상무님을 모시고 AI 반도체로 세상을 삼킨다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데 예상대로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퓨리오사 AI를 이끌고 계신 백준호 대표님은 기존의 CPU 구조에서 벗어나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삼성전기의 박철민 상무님은 현재의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삼성이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통찰력 있게 안내해 주실 적임자이십니다. 두 분 모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진정한 모범이고 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사회와 문명을 재편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장하며 공감과 협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기술과 인간, 데이터와 가치, 효율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생태계로 거듭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대학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며 그 비전은 바로 AI 중심 대학, 즉 AI 유니버시티입니다. 서강대는 AI 중심 대학을 표방하며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휴먼을 통해 인간과 협업하는, 공존하는 AI를 구현하고 스마트 AI를 통해 산업에 적용되는 AI를 연구하며 AI 반도체 영역의 특성화를 더욱 공공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 콘텐츠, 아트 앤 테크놀로지, ESG는 물론 국방 등 서강의 강점을 활용한 AI 융합 영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서강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년간 AI 전문 인력을 확보해 왔고 공과대에 시스템 반도체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설립해 하였으며 기술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에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조성해 오는 7월부터 인공지능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및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신촌 캠퍼스에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교육과 창작 활동을 위한 융복합 문화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판교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는 초지능형 캠퍼스를 구축하여 대학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행정의 효율화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혁신, 그리고 사람과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서강대는 새로운 고등교육의 미래를 여는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백준호 대표님과 박철민 상무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품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동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을 제가 차례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백준호 대표님 요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백준호 대표님은요, 거절해서 세상에 뜨신 분입니다. 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절했냐? 이 퓨리오사 AI가 만들고 있는 레니게이드 이 GPU를 개발했는데 메타가 이거를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 사항인데 확실한 거는 1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1조 넘게 퓨리오사 AI를 사겠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계속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Q&A 시간에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준호 대표님은 2017년에 창업을 하셨고요. 창업하시기 전에 삼성전자에 계셨고 삼성전자에 계시기 전에는 미국의 AMD에서 CPU 하드웨어는 물론 또 GPU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다 섭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조지아텍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셨고요. 다음에 오늘 삼성전기의 박철민 상무님 소개드립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백준호 대표님은 지금 막 미팅 마치고 허벅지고 허벅적 해가지고 막 그냥 숨 넘어가게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머리도 질끈 묶고 오셔서 제가 머리 좀 잘 빗으시라고 했고요. 우리 박철민 상무님은 근무하시던 옷을 싹 갈아입으시고 컬러풀하게 오셨습니다. 삼성전기에 지난해 연말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왜 삼성전자에 계시다 삼성전기로 가셨냐? 요즘 반도체의 미래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담당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십시오. 요즘 삼성전자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이퀄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박철민 상무님은 어떤 분이냐? 박철민 상무님은 삼성전자 오시기 전에 인텔에 계셨어요. 그리고 MIT 나오셨고요. 그리고 요즘 왜 그 칩넷이라고 반도체의 기능을 판 하나에 모으는 거 있죠. 그 칩넷 세계의 표준이 되는 협회의 프레지던트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평상시에 만나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백준호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멘토링 행사에 이렇게 우리 초대해 주셔서 우리 총장님과 우리 박영선 장관님 그리고 우리 또 참가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리 그 학생분 학창 시절의 제 경험과 또 직장에서 경험들 그리고 또 창업까지 또 지금 우리가 제품을 뭐 개발하는 뭐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는 뭐 AI 반도체 칩을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딥텍 기반의 이제 좀 고도화된 이제 하드웨어 이제 이렇게 텍 기반의 이제 텍 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출발점은 이게 뭐 우리 일론 머스크한테 로켓을 어떻게 만들었냐 물었을 때 그냥 리드북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굉장히 우리 지금 이렇게 고도화된 문명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제품들은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파운데이셔널한 그런 이제 우리 지적 기반을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데요. 뭐 여기에 뭐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뭔가 어떤 엔지니어링을 보는 또 이 저희 디스플린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다가 좀 뜨게 하는 뭐 그런 몇 가지 책들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뭐 책들을 이제 여기 뭐 열거해 놨는데 근데 뭐 지금 우리 학생분들께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그런 난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점을 잘 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을 이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제품과 거기 들어가는 기술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가 제대로 모델링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어떤 복잡한 그런 이제 일을 해 나갈 때 가장 이제 출발점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제가 사실 학부를 좀 다녔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게 됐는데 2002년 당시에 제가 그 칼텍에서 그때 당시에 하던 컴퓨팅 비하인드 실리콘이라는 그 여름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학창 시절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걸 갖다가 내가 이제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그 학교에서 하던 게 이제 실리콘 기반의 컴퓨팅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 이제 실리콘 기반의 컴퓨팅이 아니라 새로운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이제 한번 하는 그런 이제 서머 스쿨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그 전국의 학생들을 모아서 한 달간 하는 워크숍이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퀀텀 컴퓨팅, 그다음에 DNA 컴퓨팅, 뭐 몰리큘러 컴퓨팅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석학들이 모여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뭐 배우고 또 이런 리포트도 쓰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 학교를 가자마자 이제 실리콘 컴퓨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익스플로를 했지만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실현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물론 그때 제가 학생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지금도 우리가 하는 컴퓨팅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콘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칩도 그렇고 많은 우리 지금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실리콘 기반으로 이제 컴퓨팅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실리콘 뭐 이제 사실 지금 여전히 우리 전기공학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실리콘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아마 뭐 다른 영역들도 많지만 그런 영역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가르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선택한 거는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그냥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 컴퓨터 칩을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하기로 했고 당시에 제가 이제 석사에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션리라는 교수님인데 그 션리라는 교수님이 당시에 그 인텔의 펜티엄 4 설계를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했던 일을 마치시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따끈따끈한 난리지를 가지고 이제 학교로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수학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와중에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본 게 이게 The Pentium Chronicle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로버토 코엘이라는 분이 그 인텔 펜티엄 칩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설계한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그런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펜티엄을 개발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이제 글로서 이제 쓴 건데, 이 책은 굉장히 기술적인 책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The People, Passion and Politics Behind Intel's Landmark Chip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패션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politics라 써 있는데, 뭐 politics 우리가 뭐 정치랑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 조직의 다이내믹을 가지고 이런 펜티엄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펜티엄이 왜 랜드마크 칩이냐 하면, 그게 뭐 우리가 뭐 out of order 슈퍼 스케일러 프로세서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복잡한 구조여서 상업적으로 구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어떤 이론적인 주장이 있었고, 이걸 이제 상업적으로 잘 이제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정말 이제 가서 보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 약간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책으로 제가 이제 읽을 수 있었고, 마침 제가 그때 당시 이제 AMD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는 이제 학교하고 회사를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코업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AMD에 있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그 CPU 디자인 팀에 그 이제 코업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실제 이제 그 CPU를 만드는 팀에 가서 뭐 굉장히 이제 학생의 눈으로 이제 학생의 어떤 그런 포지션에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지만, 이제 이 칩을 만드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우리 그 책에서 나온 대로 실제 이 뭐 AMD의 그때 당시 칩도 인텔과 경쟁하는 칩이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구조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그런 이제 칩을, 이제 어떤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칩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우리가 조직이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 칩을 만드는지에 대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인상을 받은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가 제가 2006년이니까 이제 2006년에 이제 사실 그 CPU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설계에 어떻게 보면 꽃에 해당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정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 논문이 2006년에 그 아이언버기죠. 아이언버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전체 뭐 비즈니스를 뭐 기술과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스탠포드의 이제 PhD 이제 논문으로 나왔던 이제 이 스트링 컴퓨팅 온 그래픽스 하드웨어 2006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GPU가 당시에 이제 그 쉐이딩을 하는 그 이제 쉐이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빌리티를 가진 이제 렌더링 엔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문제 의식을 보시면 그러니까 좀 더 범용적으로 우리가 GPU를 쓰고 싶은데, 이런 알고리즘을 매핑하는 작업이 고급 그래픽 개발자에게도 간단치 않고, 그래서 이 GPU가 범용 컴퓨팅 장치로 널리 채택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GPU를 어떻게 더 보편적으로 쉽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한 논문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쿠다의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AI 반도체를 볼 때, 우리 이 AI 반도체를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AI 반도체든 어떻게 사실 보면 반도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칩을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잘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잘 제공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챌린징하고 이제 어려운 지점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의 내부에서 또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실 그 엔비디아의 내부, 저희도 이제 아는 이제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사실 내부에서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외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내부에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의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이제 모멘텀이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006년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GPU를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CPU에서 이제 GPU를 관심을 이제 바꿔서, 당시에 제가 AMD에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 AMD가 이제 당시에 그 인수했던 ATI의 GPU 디비전에 가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갖다가 하게 되었는데, 원래 하드웨어에서 했다가 당시에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인상은 이 소프트웨어 스택의 이 컴플렉시티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컴플렉시티가 크다라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새롭게 깨달은, 약간 이제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드웨어를 하면 하드웨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AMD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팀에서 가서 이제 느낀 거는 이 소프트웨어의 컴플렉시티가 사실은 하드웨어 컴플렉시티보다 이제 훨씬 크다라는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의 컴플렉시티를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건 뭐 경험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분들이 앞으로 계속 어떤 전공 지식을 선택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첨단 제품의 개발 영역에서 앞으로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실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또 이때 당시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또 우리 회사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들이 그 뒤에 우리의 행보를 결정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돌아와서 삼성에서 또 일을 하고 또 거기서도 또 좋은 경험을 쌓고 이제 그 AI 반도체 칩을 이제 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국 이제 우리 반도체는 아까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결국 구조물을 가지지만, 또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결국 반도체는 이제 연산을 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이제 기계이고, AI 반도체는 그 AI 연산을 이제 최고 성능과 효율로 처리하기 위한 그렇게 목적을 가진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I 연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AI를 지금 뭐 AI를 여러 가지 큰 범주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AI는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심층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뭐 좁혀서 정의하자면 뭐 심층인공망의 연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AI 반도체는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공학적인 그런 정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제 이 의미를 다르게 본다면 결국 이게 인간의 뇌를 모방을 했던 어떤 방식이든 강력하게 지능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thinking machine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ultimate thinking machine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상당히 또 강력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 모든 반도체 세그먼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반도체 제품이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스킵을 하면, 아까 결국 우리 AI 반도체가 이제 돌리는 건 이제 구동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이제 심층인공신경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층인공신경망의 연산 패턴을 갖다가 이건 시각화한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알파고 당시에 나와 있던 그 심층인공신경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칩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신공망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릴 수 있느냐인데, 이게 한 10년 전에 이 모델이 이런 형태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챗GPT와 같은 그 신공망은 요 지금 보이는 사이즈의 한 1000만 배 이상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의 사이즈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스케일이 잘 실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복잡한 인공신경망이지만 지금 이제 뭐 챗GPT와 같은 그런 신공신경망은 이 사이즈의 이제 1000만 배가 이제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AI의 어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스케일링 론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AI 사이즈가 이제 더 커지느냐? 더 커지는 건 결국 뭐 우리의 인간의 뇌가 진화했듯이 더 강력하고 더 큰 AI일수록 이제 더 큰 AI일수록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지능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 앞으로 더 발전하는 AI를 지원하려면 더 많은 연산과 이제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로 한 거죠. 올 한 해 지금 예를 들면 북미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컴퓨팅에 투자하는 이제 카펙스의 규모가 그러니까 그 4개 업체를 다 합쳐보면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투자하는 AI 컴퓨팅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연간 500조 규모이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과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동안 아마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계속되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한 지능을 가진 AI를 더 빠르게 개발하는 회사가 결국 이 AI의 기술 패권에 이제 승자가 되고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처지게 되면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irrelevant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도태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후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 여기에 이제 기술 패권을 잡아야 되고 이 기술 패권을 잡으려면 결국 AI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은 AI 컴퓨팅의 강력함과 효율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찾아볼 수 없었던 유래의 지금 현재 스케일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저희 그럼으로 인해서 AI가 이 보시면은 연간 AI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갖다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그 인프라의 부하가 어느 정도로 걸리냐면 최근에 우리 오픈 AI 예를 들면 땡큐 붙이지 마라. 땡큐 하면은 돈 이제 땡큐를 그 처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이야기하고 우리 예전에 지브리 스타일로 요즘에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바꾸는 거 가지고 우리 샘 앨트먼이 자기들 GPU가 멜팅 녹고 있다 말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인프라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더 많은 AI를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지금 현재 이 인프라가 결국 서스테이너블하게 결국 이걸 갖다가 다 스포트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라 할 수 있고 저희 그 필요사가 하는 건 결국 이제 저희 이노베이션과 모든 그 저희의 혁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이 컴퓨팅을 어떻게 하면 라지 스케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엔비디아와 이런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 혁신에 집중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더 미래를 생각했을 때 AI 컴퓨팅으로 인한 엄청난 이제 우리가 스케일과 에너지를 요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AI 컴퓨팅을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하는지가 저희 회사가 이제 가장 이제 집중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어떻게 보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년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런 결국 이제 기존의 반도체의 어떤 설계와 다른 패러다임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GPU를 가솔린차라 그러고 저희를 갖다가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운송을 하지만 이제 실제 운송을 실현하는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우리 AI 컴퓨팅을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잘 구동하면서도 서스테이너블하게 할 수 있느냐가 지난 8년간 저희가 지금 계속 집중하고 이제 제품을 개발해왔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반도체 산업의 어떤 챌린지, 그리고 북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챌린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토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국내 인적 자원의 우리 경쟁력과 잠재력이 이제 충분하고 또 반도체 산업이 이제 성장했을 때는 이제 거대 산업이고 자본 집약적인 타이밍 비즈니스지만 사실 엔비디아도 예전에 스타트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퀄컴도
결집된 인적 경쟁력이 이제 중요하고 실제 지금 AI 전반을 보면 AI 영역을 주도하는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렇죠. 오픈 AI도 스타트업이고 우리 딥식도 스타트업이고 뭐 엔트로피도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인적 자원들이 결집돼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때 상당히 파괴적인 혁신은 그게 뭐 미국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거는 조금 더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제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어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뭐 브릴리언트 싱킹도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이제 커리지와 같이 컴바인이 돼야 이게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힘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 또 학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미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때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우리가 브릴리언트 싱킹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게 우리가 좀 커리지를 더해서 앞으로 더 파괴적인 혁신을 우리 국내 생태계에서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클리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백준호 대표께서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백준호 대표께서는 이렇게 예전 얘기를 하시면서 저랑 좀 다른 기억을 갖고 계신 것. 저는 남아있는 기억이라고는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MIT를 나왔다. MIT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저는 MIT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그 추위가 너무 싫어서 빨리 학교를 마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소프트웨어 하셨다는 저 소프트웨어 인텔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서 짰는데 인텔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슈퍼컴퓨터를 제가 딴 소프트웨어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못 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잘 짜면 근데 결국은 제가 그때 이렇게 잘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너가 소프트웨어를 짤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맡겼던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AI와 다르냐 그런 건 아니고 AI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 많이 학습한 것을 찾아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남은 기억들은 그렇게 엉뚱한 기억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AI하고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라고 말을 보통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래서 데이터에 이제 많이 보셨던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얼만큼 빨리 느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는 181 제타바이트 같은데 사실 저것도 한 2년 전쯤에 예상을 한 거라 지금은 제 생각에는 교수님 어떻습니까?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준호 대표가 잠깐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보여줬는데 제가 좀 다르게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하얀 그림이 여러분 무얼슬로 아시죠? 무얼슬로. 그러니까 인텔의 창업자인 골든 무어가 했던 게 2년에 2배씩 컴퓨터가 빨라지고 2년에 2배씩 나의 지비 트랜지스터가 많아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무얼슬로가 2010년대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갑자기 2010년 중반에 인텔이 망했죠. 왜냐면 무얼슬로가 안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이 갖고 왔던 컴퓨팅 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그리고 인텔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인더스트리가 훨씬 더 100만 배라고 했는데 요거 잘 보시면 데이터의 그 다음에 케이퍼빌리티의 속도가 2년에 2배가 아니고요. 3.3개월에 2배씩 늘기 시작한 시대가 2010년대 중반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이제
저희가 쓰는 그 AI 그 GPU들이 얼만큼 많이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지를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골드가 되고, 그 골드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게 되는 그런 골드러시가 오게 되죠. 골드러시는 실제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골드러시는 골드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골드를 못 찾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골드가 어딘지 몰랐고요. 두 번째 골드를 어떻게 발견할지 몰랐고요. 있는 곳에 가더라도. 세 번째 골드를 팔 곳을 잘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쓸 데이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골드 러시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의견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고 AI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시면요, 지금 AI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 AI 자체가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저희 뇌라고 생각을 하면요, 저희 뇌는 기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로지컬하게 생각도 좀 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 뭐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바깥의 세상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센서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깥의 데이터를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넣었다가 로직에서 프로세싱하는 저희 뇌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를 AI가 하드웨어가 갖게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흔히 보는 비교일 것 같긴 한데, 메모리, 가장 발전된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HBM입니다. HBM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1TB/s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를 움직입니다. 근데 저희 머리는 그것보다 한 100배 정도 빨리 움직입니다. 100배 정도. 근데 저희가 최근에 엔비디아 가장 최근에 내놓은 칩 이름이 블랙벨이라는 칩입니다. 걔가 2000W hour지요. 그러니까 1시간에 2000W를 쓰는 놈이에요. 근데 저희 머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지 아십니까? 300칼로리 씁니다. 300칼로리. 그래서 저희 머리가 100배나 빠른데도 칼로리는 열량은 300분의 1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의 두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잘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오지 못했지만 사람의 두뇌는 메모리 셀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게 모든 것들을 프로세싱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과 컴퓨팅이 엄청 빨라졌지만 걔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파운드리 공정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호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2년에 한 번씩 2배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2년마다 똑같은 디자인이면 반값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값이. 그쵸? 근데 이게 최근에 7나노, 3나노, 5나노 내려오면서 그게 아니게 됐어요. 이게 테크놀로지가 바뀌면서 값이 안 싸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나는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로직하고 붙여야 되겠는데, 근데 아니 뭐 반도체 공정값은 싸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제가 칩렛의 스탠다드를 끌고 있는 사람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칩렛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나는 메모리 칩렛도 있고, 그 다음에 CPU 칩렛도 있고, GPU 칩렛도 있고,
걔들을 같이 붙여서 가까운 데 붙여서 프로세싱을 더 잘 해야겠다,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거가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마더보드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가운데로 오면서 지금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만드는 그 엔비디아 스타일의 AI 엔진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마더보드가 보통 한 40cm by 40cm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저 엔비디아의 저 칩은 한 8cm by 8cm예요. 근데 40cm by 40cm 마더보드보다 엔비디아의 8cm by 8cm가 성능이 한 100배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10분의 1, 성능은 100배를 높인 아주 정말 환상적인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보면 컴퓨터 아키텍처도 그렇고 AI를 잘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생각과 기억을 잘 조합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로직, 파운드리 공정과 메모리 공정이 같이 붙어야 된다라는 게 최근의 사람들의,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의 발전 방향이고 결론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칩셋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게 패키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갖고 온 제 샘플 좀 갖고 오시겠습니까? 예. 이제 패키지 얘기해야죠, 그죠? 잠깐만요.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크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좀 잠깐 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공장에서, 패키지 공장에서 막 나온 기판이에요.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고, 잘 보시면 이 정말 금입니다. 앞에 정말 금이에요. 금도 금으로 배선을 만든 경우고요. 그다음에 앞뒤로 배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어 있고요. 뭐 싸진 않겠죠. 금으로 앞뒤로 이렇게 배닥질 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과 이런 그 패키지 기판들이 많이 조합을 이뤄서 발전된 성능을 만드는 게 최근에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고요. 안타까운 건 저는 사실은 제 백그라운드는 본래 인텔에서 아키텍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디자인 리드가 되고 했는데, 학교에서 반도체도 많이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 많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도 많이 가르치시고, 소프트도 많이 가르치세요. 근데 최근에 이 패키지 하는 것들은 많이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게 지금 이게 50cm by 50cm짜리거든요. 보면은 이게 한 36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저도 시간을 30분만 쓰라고 하셔가지고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왼쪽이 퓨리오사의 칩부터 시작해서 고만한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HBM 저쪽으로 많이 HBM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HBM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CPU들도 이렇게 칩레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이종의 펑션들을 집어넣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값이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값이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조그맣게 쪼개서 붙여넣는 것들을 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왜 패키지가 중요하냐, 아니 왜 유리기판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리기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런 패키지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비싼 패키지인데 간단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패키지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느냐,
그 다음에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쪽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패키지 안에 이렇게 이거 오른쪽으로 보면은 막 이상한 구조가 막 스트럭처 막 들어가요. 패키지 안에 다른 반도체가 막 들어가고 저희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기판에는 기판 고 하나당 저런 이상한 실리콘이 한 100개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크기인데 저거보다 요즘에는 이제 한 2배 정도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걸 잘 보시면 낭창낭창해요. 근데 그거보다 딱딱해야 됩니다. 딱딱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고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크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한 재료를 찾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것들은 뭐냐면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그 전선들이 움직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메가헤르츠, 뭐 기가헤르츠로 움직였는데 거진 뭐 400기가헤르츠, 곧 뭐 테라헤르츠 정도로 움직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제가 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저 라인들이 배선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되게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패키지 하나에 이 패키지 위에 이제 구현이 되면 2000W 정도 내가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금방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이제 학부 2학년에 들어가면 이제 전기회로 되지 않습니까? 전기회 딱 배우신 금방 아는데 그게 오음하고 줄로를 따지시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기판인데 얘가 2000W의 엔비디아를 받치기 위해서 얘 혼자 600W를 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600W를 쓰거든요. 600W를 쓰는데 그 600W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은 파워 서플라이가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에. 근데 파워 서플라이를 어떻게 하든지 칩 바로 밑이나 칩 안쪽, 패키지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는 게 그 최근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언제부터 중요해지냐면은 아까 제가 2000W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W 정도부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I를 보시면 AI에 여러 가지 다른 도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정말 AI만 하겠다 아니면 컴퓨터 아키텍처만 하겠다 보다는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맞고 가장 신나는 일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사진을 제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위에 사진을 유리기판 사진을 찍어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 그냥 이게 단지 유리같이 보이는데 유리가 아니에요. 이게 패턴이 살짝 보이죠. 요거 아까 박 장관님께서 저보고 한두 분 정도 인바이트를 스테이지를 해서 한번 만져보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한 두 분 정도 올라오실 분 어디 계십니까? 예. 제가 자꾸 만져갖고 제 그 지문이 보이긴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보이는 패턴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유리기판의 기본 이제 유리기판으로 이게 기본으로 유리기판의 시작점이고 얘를 이제 정말로 기판으로 끝내고 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판들은 다 이렇게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해요. 왜냐하면 이 위에다 칩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칩을 얹는 공정 자체가 이 기판이 어두워야 잘 얹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서 이렇게 기계가 칩을 얹는 기계가 칩을 들고 이 기판들을 눈으로 카메라로 보면서 갖다 정확한 자리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둡게 반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로 만든 게 요겁니다. 요것도 사실 유리기판 기판인데 끝낸 거고 요거는 H줌에 아주 많이 박혀 있는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거를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유리기판 단단하고요.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좀 덜 먹습니다. 보통 기판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유리기판이 의외로 유리가 보통은 이게 단열재잖아요. 단열재. 단열재인데 설계를 잘하면 유리가 열을 더 잘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점점 그 성능이 높은 그 디자인을 갈수록 사람들이 유리기판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거는 뭐냐면 유리기판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서 유리기판 위에는 그 저희가 선을 그릴 때 훨씬 더 가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보통 기판보다 유리기판으로 그리고 나면 훨씬 더 디자인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업계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 안 했지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모든 기술과 사업은 다 마찬가지로 장점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장점들을 저희가 그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에코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형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유리기판이 할 수 있는 좋은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유리기판이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모여서 우리가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혜택으로 바꿔보자라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소개를 받았듯이 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게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최근에 heterogeneous integration이라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기판 위에 칩 하나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올라오더라도 뭐 그냥 로직 정도만 올라왔지 메모리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도 올라오고요, 로직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I/O 같은 것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광 전자들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걔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지를 말해주는 거지. 아직까지 걔들이 우리에게 정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함께 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의 세상으로 불러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